입법 파라다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엔 꽤 복잡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셨는데 우선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대륙법이라는 틀 속에서 법을 공부하고 또 법을 제정하고 그러는데 사실 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법을 한쪽에서는 법을 자라나는 거로 보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개 보통법에서는 법은 자라난다라고 봅니다. 법은 자라. 그다음에 대륙법에서는 법은 만든다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과 법이 자라난다라고 보는 입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에 입장에서는 역시 법 만드는 사람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톱다운 식이 되고 법이 자라난다라고 보는 것은 역시 이제 밑에서부터 버텀업 식으로 되고 그게 원초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됐는데 이 원초적인 차이점이 틀리는 데서 오는 아무리 다른 방식을 수용을 해도 그게 근본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아니신가 저는 입법 패러다임에. 근데 이제 임성호 교수님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역시 기본은 법은 만든 데는 그 패러다임은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을 자라난다라는 이해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이 되게 만든다는 사람은 인간을 개조한다는 뜻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성호 선생님 패러다임에 역시 사람을 개조시킨다는 뜻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그걸 고쳐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온건한 입장인데, 뭐 하여간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고민하시는 것을 같이 제가 공감을 해서 얘기하면 기본 파라다임, 법을 자꾸 만드는 걸로 보는 거냐, 법을 자라나는 것으로 보느냐, 그것이 이제 제가 토론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아론입니다. 자아론. 그래서 다중적 자아. 저는 전공을 이제 현상학을 했는데, 현상학에서 특히 아브레드 시티의 사람은 여러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자아와 자아는 점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현상학에서는 특히 여러 자아와 물론 그 여러 자아는 여러 세계의 인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는 보여지지가 않는 건데 그 자아를 볼 수 있는 것은 각 자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자꾸 만들죠. 자아 중.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도 또 일들이 다 끝나서 집에 가면 가장으로서의 세계 살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오면은 또 학교 교수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세계에 사는데 그냥 멀티플 자아는 멀티플 월드를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데 현상학에서 시작하는 것은 자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여러 세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자아한테 이르는 방식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세 번째로 민주주의를 이제 논하셨었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마키아벨리의 프린스가 굉장히 얇은 책이고, 몇 장 안 되는 작은 책인데,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여러 참 오랫동안 회자가 되고 오늘날도 계속 그게 되는데 저도 최근에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 그 첫 장에 보니까 여러 정체를 구분하는 한 장도 안 되는 짧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군주국가라는 건 뭐냐? 군주의 지배하에 사는데 익숙한 나라.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 자유롭게 사는데 익숙한 나라. 이게 이제 기존의 정치학자들과 뭐가 다르냐? 군주국가는 군주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지배하에 사는데 익숙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 현대 정치학자들이 군주국가를 다루는데 뭘 빼놨느냐면 그런 군주의 지배하에 사는데 익숙한 걸 빼놓고 군주가 지배하는 것만 얘기를 했고 자유로운 나라를 얘기만 했지 자유롭게 사는데 익숙한 나라 이건 빼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빼놓고 그 사는데 익숙한 요 부분을 빼놓고 자유로운 나라 군주가 지배하는 나라 이것만 다루다 보니까는 이게 정착하는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착이 잘 안 된 채로 그걸 수용을 하다 보니까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삶의 뿌리를 자유도 그렇고 모든 정치 형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닿지 않는 이게 위기에 봉착해서는 약하고 와해가 돼요. 그래서 중동에 또는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에 오는 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런 것과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익숙한 것까지 정치학도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또 법 만드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관심을 안 두고 말이죠. 그냥 그 법 자체, 또는 그 헌법 자체, 그 아이디어 이런 데만 그 국한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민주주의론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얇은 그 민주주의론이고 자유론이 됐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치학자가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게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국민한테 자꾸 전가하는 정치학자가 말이에요. 자기 책임의 상당 부분은 자꾸 다른 쪽에다 전회하는 그런 그 구실일 수도 있다. 또 정치가가 그런 그 구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복원을 시켜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임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제 질문입니다. 보통법, 대륙법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아주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재 있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법이 잘한다라는 그쪽 관점보다는 법을 만드는 쪽의 관점에 서서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해서 제 논의를 전개시켰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래서 법은 만들되 법을 이제 제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보통법 쪽은 아니죠. 그러나 법은 만들되 그 법이 인간을 삼수이고 또 객체로만 보기보다는 인간을 변수이면서 또한 주체로 간주하는 그 측면도 이제 그동안 너무 간과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새롭게 조망하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발표에서 다중자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애당초 다중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시대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대가 여차여차하게 바뀌어서 다중자의 여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그 시대 상황을 주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시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현 시점에 더욱더 다중자를 얘기할 조건이 무르익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삶에 맞닿아야 되고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 패러다임을 얘기하다 보니까 입법이라는 게 너무도 추상적으로 아주 큰 그 규율의 틀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또 고유한 모습을 하나하나 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에 맞닿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만능주의, 제도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보다 주체적이고 또 변수적인 것으로 인간을 본다면,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바뀌어나가고 스스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조건만 형성해줘야지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억압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나가게 될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삶에 맞닿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완전히 간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인간은 이제 보다 주체, 객체일 뿐 아니라 주체이고 또 상수일 뿐 아니라 변수로 좀 더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간다면 그 말씀하신 부분도 완전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임 교수님이 지금 이제 마침 국회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 겸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논의를 이걸 주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추상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발표하신 거는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자 국회 선진화법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 선진화법은 바로 어떻게 보면 단일자를 전제로 하는 그냥 표대결로 해서 이제 과반 확보하면은 이제 결정 나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좀 지향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만일 국회 선진화법의 의도대로 된다면은 거기서 또 수구민주주의가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기대는 뭐 아주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그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 오늘 발표하신 단일자적인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중자적인 그런 정부에서 보는 어떤 수구민주주의적인 가능성 이것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놓고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고 그 당시 그 글에는 제가 뭐 다중자라는 말을 안 썼지만 수기란 말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기의 그 이상을 우리가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은 못하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시도일 거고 뭐 지금 법을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개정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반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이 원래 그 취지를 잘 이게 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도 좀 나이브했던 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철저히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집단주의적으로 움직입니다. 비쟁점 법안은 아닌데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개별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 여지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당 집단주의 틀 속에서 의회가 국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토양하고 이 국회 선진화법의 그 수기를 강조하는 법 취지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컨대 가장 아이디어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그 집단주의적 경직성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좋은 취지가 좀 기해질 수 있다. 제 생각에 오늘 발표하신 분이나 그 토론회 하신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현대 문명의 어떤 징후와 어떤 나갈 방향을 어떤 정치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셨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분야를 훨씬 넘는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이루어야 할 일이고 하니까 그런 거야말로 그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더불어 이렇게 탐구해 가면서 좀 이렇게 세련시켜갈 그런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박찬수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학 행정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체에 거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물려 있는 만큼 제가 더욱더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이런 것을 훨씬 더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주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또 역으로 편향성을 띠지 않도록 저도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다중자라고 하는 통해서 법제도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좀 개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조금은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대중이나 시민들이 또 유권자가 과연 이런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자체의 근본적인 각성이 없이는 과연 이러한 다중자만을 통해서 이런 제도 자체를 좀 개혁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연 법 제도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법과 제도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법과 제도 중에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도 피동적인 객체로 취급하면서 지나친 간섭, 지나친 통제를 하려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또 법제도로 해서 법제도 어떤 결과를 시민들한테 주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숙이란 말은 너무 좀 이상적인 것 같으니까 제가 참여란 말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중심적인 법제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결과 중심적인 또 법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저 관점에서는 법제도 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특정 결과만을 지향하는 법제도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공적 의식을 함량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인간이 객체일 뿐만 아니라 주체도 되고 상수일 뿐만 아니라 변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하나는 지금 이한구 선생님 말씀하신 그 단일자라는 뭐 다중자 이런 개념인데요. 저한테 들리기는 제가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이거 이론적으로 좀 리던던트한 쓸모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제목을 듣고 굉장히 당혹했던 게 저같이 철학하는 사람은 보통 뭐 로크나 뭐 파핏이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 자아 동일성을 어디서 찾느냐 뭐 이런 차원의 논의로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이제 나아가도 프로이드나 다윈이나 뭐 이런 심리학적인 차원의 논의 뭐 에고니 이드니 하는 차원의 논의로 이해할 수 있어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떠오르는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입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제가 떠올린 그 자아 개념은 마이클 샌달의 무연고적 자아라는 개념입니다. unencumbered self.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샌달이 롤즈를 비판할 때 그런 이제 무연고적 자아 개념을 통해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센세이션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그런 개념 없이도 충분히 어떤 그 정치적 보편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잘 비판을 했고 그리고 그 방향은 사실은 지금 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임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논의의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저기 긴 얘기 짧게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는 어떤 입법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수기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런 것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의 근거로서 다중자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중자아가 이론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임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이해하시는 개인주의라는 말하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주의가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무슨 어떤 뭐 리퍼블리카니즘이라든지 이런 그 정치 원리 철학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세계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개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개인주의자로 뭐 홉스, 로크, 루소, 롤스 뭐 다 포함하시는 건 맞는데 저는 거기다가 헤겔도 집어넣을 것이고 루소도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유했던 것이 소위 서양 근대 이후의 지식인들이 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유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을 통칭하는 말로 개인주의라는 말이 뭐 사용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적합하지 않겠나. 제가 아는 개인주의와 정치 철학을 동일시한 사람은 하이에크예요. 그 사람은 정치 제도나 원리를 갖다가 개인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도 저는 그 개인주의가 지금 그럼 수기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떤 말을 뭐를 지칭하는데 쓸 것이냐 하는 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소위 지금 개인주의와 처장님이 대비시키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이 당신 개인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으면은 제 생각에 다 개인주의자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롤스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그런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느냐, 그 정책이 뭐냐, 그 스트래티지가 뭐냐 이런 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건 그냥 용어의 사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전공 또 저 같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오해의 여지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단일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전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선서나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단일자라고 했을 때 그 성격 부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모르지만 홉시언 그런 자아를 인간하는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칸트적 자아를 생각하는 것인지 실제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었고 다중자화하고 단일자화라고 하는 게 지금 임 선생님은 그거를 팩트 문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실의 문제로 볼 건지 이념의 문제로 볼 건지부터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의 문제라고 하면은 현재 단일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적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단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아 자체가 다중적인 거니까 어떻든지 간에 다중적인 자아가 표출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사실의 문제인지 가치의 문제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일자, 다중자가 사실의 문제냐, 이론의 문제냐. 저는 이거를 계속 제가 단일자의 전제, 또 다중자의 전제란 말, 가정, 전제란 말을 쓰는 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동안 제가 보기에 단일자를 전제해온 것 같은데 이제는 다중자의 전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다만 다중자를 전제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거 뭐 설득력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뒤져보니까 요즘 기타 과학 영역에서 다중자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게 다중자, 단일자를 저는 이론의 차원에서 봅니다. 전제의 차원에서 보는데 다만 사실 차원에서도 이게 꼭 너무도 비사실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너무 양분해서 상수이자 객체로서의 인간과 또 변수이자 주체로서 인간을 너무 양분해서 과감한 가설 이거 좀 너무 양분화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좀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단순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 어느 한쪽이 지금 한쪽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단서에서도 또 독자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계속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동안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좀 경시된 것 같은데 이제 그 경시됐던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조금 과도하게 단순화시켜갖고 홉시안과 그 칸티안은 같은 그 구체적인 걸 제가 잘 모르고요. 좀 너무 단일자와 다중자를 단순하게 대비하는 가운데서 그 두 분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은 거에 대해서 심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선이냐 성악이냐 이거 아주 그냥 이분화해서 얘기하자면 어느 쪽이냐라는 건데 제가 이해한 단일자학 아무래도 저는 서구 합리주의 또 이 개인주의 전통에서 기존의 입법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현실주의적인 가정,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셀프 인터레스트를 맥시마이즈하고자 한다는 그쪽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이런 글을 썼는데 또 개인주의를 정 교수님은 이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랑 좀 다르다는 말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감히 반박을 못 하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정치학자다 보니까 정치학자, 정치 사상가들이 쓴 거기에서는 이제 좀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갖고 자유주의 대 현대 공동체주의 뭐 이런 구도를 좀 나눠서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유주의를 깊게 전공하신 학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뭐 너무 과도한 단순화 아니냐라는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수기민주주의 모델로도 충분한데 굳이 다중자 개념이라는 거는 불필요하다, 리던던트하다. 굳이 그런 어려운 개념 쓰지 않아도 기존 수기민주주의 모델로 충분히 해결하지 가능한 것 같다라는 지적.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근래 여러 글들을 보면 이 수기민주주의의 좀 과도한 이상주의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의 개념을 좀 완화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각도에서 수기민주주의 모델의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그런 지적 노력들이 있고요. 그런 지적 노력들이 있다는 것은 수기민주주의 모델이 지금 그 자체로서 충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노력이 수기민주주의 모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뭐 그것들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다중자, 그러니까 자아 개념을 우리가 자아 개념의 전제를 바꿈으로써 수기민주주의 모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저의 문제 의식이어갖고 다중자라는 좀 일반인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개념을 굳이 썼던 거고요. 그래서 저의 다시 한번 좀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중자 자체가 저의 연구의 시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수기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릴까, 뭐
그러면서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 거버넌스 위기를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보는 가운데 이제 자아 개념에 천착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도와드린 차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두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리프킨, 제레미 리프킨의 그 공감 시대, 그 Civilization of Empathy. 그러니까 인간은 홉스나 아담 스미스, 잘못 이해한 아담 스미스, 적인 이기적자로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적 존재다라는 걸 거울세포, 미로셀이라는 게 생물학자들이 발견함으로 해서 인간 본능 안에 그런 거울세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공생할 수 있고 공감하는 존재인데 근대가 너무 이쪽으로만 나간 거다. 이게 이 문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게 이제 아마 제레미 리프킨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 그 다음 나온 리프킨 책이 제3차 산업혁명인데 이제 4차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물 인터넷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 경제가 끝났다. 자본주의 끝났다. 공유 경제로 간다. 소유 경제는 나누면 나눠서 적어지만 공유 경제는 나누면 나눠서 커진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저는 이거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크적 자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나라는 것이 제가 탈중심적인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는 이게 관계망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굉장히 잘 얘기한 사람이 저는 신영복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신영복 선생 마지막 책이 뭐냐면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론이다. 그러니까 아까 관계 선생님께 어떤 선생님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관계론 쪽으로 접근하면 선생님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적인데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이목적인 발상으로 출발하시는데 모든 것은 관계다. 관계 속에서 결국 나도 없는 거다. 뭐 연기든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이론적으로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패러다임 뭐 이쪽으로 고민하는데 근데 그 자아라는 표현하고 다중이라는 표현도 저도 씁니다. 근데 쓰는데 저는 이제 왜 지금 대안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아라는 말을 저는 다중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아 자체가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자아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다. 과거에 비해서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의 용어는 저는 다중자아보다는 다중정체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양당 체제나 뭐 이 정당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대표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아하고 자아의 성장,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의 다양화, 다중 정체성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때 리프킨 또 신영복 교수님 또 좀 더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중 자아라는 표현 대신 다중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다중 정체성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다중 자아란 말보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